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12월 임시국회에 막이 올랐지만 개혁 입법의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탓인데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수처 역시 그렇습니다. 20년을 끌고 온 공수처 신설 법안,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쟁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 것인지 이 시간 심층 토론해 보겠습니다. 2주간의 임시국회가 막을 올리면서 여야가 입법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내세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설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권은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1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서 각종 개혁 법안 처리는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민병경찰청을 만들겠다. 그게 공수처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고급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 그 사람들을 통제하겠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가 촛불 민심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예산 정국에서 존재감을 발휘했던 국민의당이 이번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법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진단해 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규 변호사입니다. 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윤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재입니다. 네. 서경대 법학과 정석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아침 시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설치 의지는 확실하죠.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금 실천 과제로 던져져 있는데 법무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지금 국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쪽 반대도 있고 하는 현재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임주봉 교수. 예, 지금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 여러 번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온 바와 같이 80%를 넘는 그러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척결 그리고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공수처에 관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또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 등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사위에서의 논의조차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21일 날 법사위에서 첫 논의를 시작하려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공수처 반대를 천명을 하고 네. 논의 시작 자체를 보이콧함으로써 이게 지금 중단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 불행하다 이렇게 지적하셨네요. 네, 이완규 변호사님. 그 공수처 설치 논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쟁점 사항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입법화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게 우리 체제에 맞는지 또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더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최근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검찰 개혁의 한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논의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된 찬성 여론에 힘입어서 마치 공수처 설치하는 것을 찬성하면 이제 개혁적인 사람이 되고 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면 반개혁적인 사람이 되는 그런 프레임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요. 예. 좀 더 깊은 논의가 좀 되었으면 합니다. 예, 논란 거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네요. 이윤재 교수님. 공수처 논의가 지금
논의가 안 된 것은 아니죠. 한 20년 동안 이미 법안이 발의됐었고 논의도 오래됐고 연구도 많이 돼 있는데 예.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이제 한 정당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거부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교착 상태에 이른 거지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 문제라고 봅니다. 예. 국민들의 그 염원이라든지 지지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우석 교수님은요. 부패를 척결하자는데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의 공수처 논의는 주로 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학계에서는 공수처보다는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수사권 조정에 주로 중심이 있었습니다. 예. 이 공수처 문제는 최근에 와서 학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찬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 인식에 대해서 한 두세 층의 스펙트럼이 좀 있어 보이네요. 인식 차이가요. 일단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게 있는 게 자유한국당, 특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현재 검찰 자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똑같은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관련해 가지고 민변 출신 검찰청을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2중 3중의 견제 장치를 만들고 있다. 또 하나 현재 검찰의 독점권을 분산시키는 것 자체가 검찰의 개혁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아마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임 교수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이 공수처를 설치하면 공수처의 임명이 정부 여당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면 처장이라든지 처장 임명과 구성 예, 얘기하는 예, 겁니까? 그 예. 검사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에 할 같으면 공수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처장의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게 사실은 처장 임명에 관한 거의 전권을 주고 있습니다. 예. 국회 내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물론 추천위원회 위원은 어느 한 정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식으로 견제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 추천위원회에서 2명이라든지 이렇게 추천을 하면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그중에 1명을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선출한다든지 예. 아니면 여야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중에 2명을 그냥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그 2명 중에서 1명을 선출하는 방안. 예. 이러한 식으로 처장 임명에서부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설계들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공수처가 어떤 정부 여당 측에 유리한 그러한 수사를 할 것이다 혹은 기소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법안에서 해소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미 제도적인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우려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2중 3중으로 마련했다 그런 주장이네요. 네, 이 변호사님. 예, 근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우선 이제 지금 제시되는 안들 중에서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좀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국회가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관여해서 공수처장을 거의 선정하는 예. 그런 안들을 들고 있는데 좀 더 논의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헌법이 정하는 권력분리 원칙에 좀 반한다 그런 예.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임명 방법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부정부패,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즘의 논의입니다. 예. 그러면 왜 검찰 개혁을 하려고 드느냐? 그것은 이제 그 기존의 야당이나 또는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이제 편파적이다. 예. 소위 말해서 정권의 편파적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검찰을 못 믿겠다는 차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답은 오히려 그 검찰을 지금 이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만큼 그 예. 정도로 검찰 인사제도라든가 이런 걸 좀 개혁을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지 예. 이렇게 공수처라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그 정답은 아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예. 공수처가 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냐면은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 범위를 볼 때 전체 지금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런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중요한 게 누가 있냐면 국회의원하고 법관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정부 권력 측이 이제 수사 권력을 가는 어떤 정부 기구가 국회의원, 입법부 임원 요원들하고 그다음에 사법부에 있는 법관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찰이랄까요? 어떤 합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통제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죠.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신임 대법원장께서 이제 청문할 때도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예. 그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께서 정권에 새로운 칼을 주는 거다라고 할 때 그 칼이 예. 공수처를 이용해서 국회나 또 이쪽을 장악하는 예. 그런 위험한 도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완기 변호사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맞물려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게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와 또 부정부패 척결에 초점을 맞추는 문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공수처의 우리나라 정부 기구에서의 위상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부적인 부분은 천천히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일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 논의를 두 분 더 얘기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공수처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방금 임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각 안마다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든지 법무부안이라든지 그리고 참여연대 안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에 발의된 여러 가지 안도 모두 다 이 점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했는데 저희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 개혁안을 만들 때는요. 네. 저희가 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 보장하기 위해서 임기 그리고 신분 보장 그리고 퇴직 후의 자격 제한 그리고 공수처의 예산 조직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빠지는 게 없느냐 몇 가지가 되느냐 하니까 한 표가 넘어가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중 4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5중 7중 엄청나게 많이 확보가 되도록 만반의 그 준비가 되어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 들어와서 이게 또 확실하게 지금 가동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전 정부에서는 그 공수처 관련 논의들이 지금 전문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추진이 됐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었던 그 당들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쪽 약간 이제 오랫동안 정권을 잡으셨던 정당들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다른 게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냐. 검찰을 하나 잡으면 검찰이 경찰을 갖다가 그 수사지라든지 어떤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전체 형사 사법에 있어서 질서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도를 갖고 있었는데 공수처가 들어오면은 이것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의 역할이 정치적 중립성을 갖다가 확보하게 되면 만약에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정권을 잡았던 정당 측에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정치적 중립성을 잘 안 지켜주던 어떤 그 굉장히 강력한 수사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가 아니고 상당히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돌출적인 기구가 생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뭐 정부 기구에서의 지금 역할 위상 관련 좀 논란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네, 정우석 교수님은 지금 정치적 중립성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를 신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목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 공수처를 설치하는 목적이 검찰권에 대한 견제 플러스 부패 수사냐 아니면 검찰권 견제냐 여기서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부패 수사에 초점이 있다면 현재 있는 검찰보다 더 부패 수사를 잘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될 때만 기구 설립에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반면에 검찰권에 대한 견제라면 이 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기존에 검찰이 가장 비난받았던 것은 이완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편파성 또 어떤 여야에 있어서 정권의 어떤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편파성 부분 때문에 현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 그러니까 과거 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대한 많은 불신과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이윤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립성을 많은 기구를 들어왔다. 독립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법무검찰위원 안에 보면 국회의원 4명이 들어가고 그 외에 법무부 장관, 혹은 행정처장, 그다음 대한변호사협회장입니다. 이 부분이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4명에서도 2사람은 여당 모이겠죠. 그러니까 그 독립성이라는 게 결국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의 검찰 조직과 좀 기구를 독립한다고 해서 과연 정책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럼 정 교수님 그 세월호 특조위 구성처럼 견제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혹시 공수처장 임명 등에 있어서 야당한테 조금 더 주도권을 주는 방향이 확보가 된다면 중립성이 더 확보가 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공수처 설치 목적이 검찰 권한 견제라면 기존의 어떤 검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임명권자가 다를 때만 이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되는 것이 동일한 임명권자에서 동일한 정치 세력이 공수처를 임명한다면 기존에 독립된 수사기를 만드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진짜 목적이 부패 수사에 대한 첫 길이라면 또 검찰 권한 견제라면 야당 추천하는 형식으로 어떤 그 기구를 만드는 게 저는 올바른 해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얘기하십시오, 이인재 교수님. 지금 그 검찰 견제를 하는 목적이라면 야당이 그 영향력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그 선출돼야 된다고 보신다는 말은 제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게 이 공수처와 검찰의 견제는 이건 시스템으로 2개의 기관을 분리해 가지고 한 기관이 여태까지 가장 강력하고 독점적이었던 그 권력이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한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견제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이 정파적인 이익을 갖다 대변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구로서 활동하라는 거지 어떤 한 정파의 이익을 갖다 받아들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지금 정상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만드는 기구, 상설 기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특별검사 저번에 국정농단 사태에서 특별검사를 갖다 임명할 때 야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은 특수한 상황이죠. 국정농단 사태가 대통령이고 정부 여당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지 정상 상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기구의 구성원을 갖다가 뽑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느 당에 더 많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적절한 인물을 제 말을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을 둘러 나누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크게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하는 이 파트와 특수수사 파트 같습니다. 이 2가지 파트를 나눠서 특수수사 파트를 공수처로 가자. 이 부분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건 검찰의 기존의 권한을 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의 총량을 넓힌다는 것은 수사의 어떤 우리가 수사라는 건 뭡니까?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인데 수사의 총량을 더 늘리자는 거 이걸 반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기업에서는 많은 기업이 있을수록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사는 소비자인 국민이 거기에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사의 총량을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속적으로 검찰을 둘러나눠서 별도 기구를 만들자. 이 부분은 반대하지 않지만 기존의 검찰을 두면서 또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 경쟁을 시키겠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성 관련해가지고 저는 공수처 설치가 수사의 총량을 늘리는 것으로 직접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들이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건 뭔가요? 고위공직자들, 또 정부 여당의 인사, 또 검찰 내부 인사들의 여러 비리 의혹들이 터졌을 때 그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국민의 그러니까 눈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범죄 문제를 그렇습니다. 척결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검찰에서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고자 하는데 공수처 설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지금 중립성 논란 관련해가지고 일단 구체적인 초점이 되어 있는 공수처장 인선 방식 가지고 지금 중립성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한규 변호사님, 아까 정우석 교수님 얘기했던 대로 혹시 그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권에 야당의 주도권을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은 좀 중립성 확보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그 집권 세력에 의해서 임명되기 때문에 편파적일 수 있다라고 의심들을 많이 하니까 예. 그거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럼 야당이 임명하면 되지 않냐 아마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문제 제기를 그냥 무마하는 정도의 논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려면은 그때 문제되는 문제점만 이렇게 해결하려고 들 게 아니라 그게 헌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은 권력 분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보면은 공무원의 임명을 대통령이 이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이 그 정부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나 입법부에 해당되는 선출직 말고요. 거기도 다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석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률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국회는 국회 소속 공무원들을 국회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사무처 직원들을. 그다음에 이제 법원도 법원에 있는 공무원들, 특히 법관은 우리 헌법에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들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예. 이 이제 그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고 그 각 부 소속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만약 그것이 아니고 다른 부, 입법, 행정, 사법에서 다른 부에서 다른 부의 공무원을 임명할 때 관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 그거를 헌법에 따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은 헌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예. 예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께서는 여당, 야당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정부 권력 조직 분립 위반이라고 봅니다. 형태라든가 헌법 정신이 위배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그런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중립적인 인물을 뽑고 싶다는 그런 논의가 핵심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위원회는 정부 안에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이 예. 임명하는 체제를 갖춰야 우리 헌법에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만들 때 그 위원회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 국회에서도 일부 들어간다든가 또는 정부에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예. 그거를 국회에서 정해주는 거 대통령이 임명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우리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사실상 국회가 임명하는 방식이 헌법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조직 구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이다. 여가 주도하느냐 야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예, 그런데요. 제가 헌법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러한 위헌 논란을 헌법재판소가 이미 1994년 4월 28일 결정을 통해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바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방금 우리 어떤 사례였습니까? 그게요? 이완규 변호사님 말씀해야 할 것 같으면 이제 공수처라는 것은 이제 수사와 기소라는 행정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행정부 소속이거나 이어야 하고 따라서 행정부에서 임명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요. 헌법재판소는 정보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럼 정보기관은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부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한 기관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작용을 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입법, 행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이지 예. 위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으로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법률로서 정하면 되지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는 위헌이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법률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독립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위헌이라고 합니까? 위헌 논란이 없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하세요.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공수처의 이제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보충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이 이제 그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해서 이제 그 국가 권력 행사자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원리랄까요?
그거를 우리가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보면은 적어도 국가 권력 행사, 적어도 의회가 국민이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권력기관들은 우리 그 행정부라고 그러면 이제 각부 장관 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 편제가 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독립된 기구로 되어 있는데 아무도 위헌 논란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통제 원리에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그 예외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민주적 정당성의 논리에 따라서 연구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외들이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그 기구가 권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비권력적 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권력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기관이면 다 이 통제 기관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예. 아니고 권고적 기능을 갖는다든가 또는 뭐 이런 역할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별도 독립기구로 인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하고 있는 것은 인권위원회가 권력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이 교수님. 제가 반론을 좀 드리면 인권위원회는 뭐 권고를 한다 그러지만 특별검사들이 여태까지 임용된 거는 굉장히 그 권력적인 거죠. 이제 그 수사와 기소를 다 했으니까요. 그것도 독립기구였고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그럼 사실상은 국회가 임명하는 건가요? 아니 그 법마다 개별 법마다 예. 달라졌는데 그동안에 봤을 예, 때. 그동안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이완규 변호사님께서는 그 권력 분립을 상당히 그 형식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 중에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지금 헌법에 그 입법, 사법, 행정이라 지금 삼권 분립도 아니죠. 지금 헌법재판소랑 법원이랑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만 하더라도 법원이 지금 법무부 소속 아닙니까? 그래도 거기 뭐 삼권 분립이라는 얘기하고 뭐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권력 분립은 우리가 그 헌법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 국민 주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자유와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행해주기 위해서 권력들 간의 견제와 균형을 갖추라는 얘기지 무슨 이게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배치해서 밖으로 나가면은 이거 헌법에 없는데 밖으로 나간 게 하나 있느냐 예. 이런 식의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 네, 제가 먼저 선생님. 특별검사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유언이 아니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검사는 개별 사건에서 특정한 권을 행사하고 소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영속적인 기구로서 물적, 인적 독립성을 갖게 됩니다. 예. 이런 물적, 인적 독립성을 갖는 기구에 대해서 어떤 통제적 장치를 두지 않고 헌법에 근거 없이 만든다는 것, 이게 지금 위헌이라는 것이죠. 이완기 변호사 재발 논기에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정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임시기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었다가 한 건 어떤 개별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설립됐다가 그냥 없어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는 상설기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설기구에 대해서 그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국가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가가 이렇게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우리 헌법 규정을 좀 보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법원도 다 이렇게 그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 않냐. 그럼 프랑스나 독일의 헌법을 보셔야 하는데 거기서는 헌법을 예. 우리처럼 이렇게 법원을 따로 독립시킨 게 아니라 그 사법권이나 성질을 가지고 권력 분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을 좀 보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은재 교수님 얘기 짧게 듣고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헌법이 생각한 그 구조들은 다 권력 분립 그것을 실현할 그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헌법도 다 구성된 거지 무슨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특검은 한시적이다. 그리고 아까는 인권위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다. 이런 식의 그 구별이라는 것은 지금 이완규 변호사님이랑 정우석 교수님의 머릿속에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얘기지 그것이 일반화된 이론이 아니에요. 일반화된 이론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 그래서 실질적 권력 분립을 갖다가 그걸 이행해 주느냐 그것이 헌법의 원칙이고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이 야 내가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여기서 임시기구들은 다 괜찮아 그리고 또 어떤 기구들에서 권력적 작용이 아닌 것은 괜찮아 예. 이런 식의 그 분류는 우리가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 대통령이 모든 국가기관,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만들면 되겠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이 권력적 기구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의미지 이런
논의 없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실히 않는 거죠.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 80%에서 만드는 건데 헌법적 공수처는 구조는 대통령이 얘기하세요. 만드는 게 아니죠. 네.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독립적인 법률상의 독립기구로서의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개별특검에 의해서 보듯이 헌법에서 의해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 또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서의 그러한 공수처를 법률로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서 이미 제시한 그러한 이론이고요. 아까 뭐 권력작용이냐 아니면 한시적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 어디에도 한시성이라든지 뭐 권력작용성을 이유로 이렇게 상권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도 된다든지 속해야 된다든지 이런 판단 기준으로 삼은 내용은 없습니다. 네. 이 주제는 보니까 네 분이 참석하셨는데 오늘 두 입장이 확실하게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입장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공수처가 논란 중에서 그동안에 부각됐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게 그동안의 검찰의 문제를 좀 개혁하는 방향인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또 고위공직자들 봐주는 유착이 돼 있는 권력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효성 문제 이한규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실효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급 이상 공직자, 또 입법부의 국회의원, 또 사법부의 법관, 또 그리고 나서 그 대상 범죄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한 그 대상 범죄를 이렇게 검토해 보면 네.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보면은 대상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사되는 게 1년에 한 10건 정도 안팎입니다. 네. 어떨 때는 10건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한 10건이 좀 더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져도 상시적으로 어떤 수사 대상 범죄가 발생해서 계속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그런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할 거냐? 그러면 정보 수집이라는 차원에서 정보 수집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뭘 하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나쁘게 말하면 사찰이라고 하고 좀 좋게 말하면 감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만들어진다고 그래도 그런 실효적인 기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 이한규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뭐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 수사 같은 것이 뭐 1년에 10건 정도였던 걸로 봐서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뭐 사건이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상황이 다른 이야기죠. 만약 과거에는 공수처가 없었고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해도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한다든지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적었던 것인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타겟으로 해서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가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사건도 저는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공수처가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저는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할 일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까 우려했던 이완기 변호사가 우려했던 오히려 사찰 기구가 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잠시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는데 네. 첫 번째 할 일이 없다는 우리가 정윤회 문건이 있었을 때 검찰에서 아마 그걸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갔죠. 아무 사건도 없었죠. 근데 뒤에 특검 생기고 수사해 보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죠. 이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많지만 검찰에서 그거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건에 그 당시에 몇 건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수처가 하는 일이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들 갖다가 좀 이렇게 전문화해서 처리해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검찰권이 너무 세니까 그것을 지금 견제를 하고 검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를 하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사찰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정치 사찰화는 지금 문제가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죠. 거기도 다 사찰화의 문제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찰화를 못하도록 감시하고 법률이 그걸 통제하고 있느냐 문제, 그것이 준수되냐의 문제지 수사기관은 언제든지 사찰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이 교수님이 참여 지금도 아직 유지가 되고 있나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예, 맞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막는 이런 견제장치, 제도적인 보완들이 나왔습니까? 야, 그럼요. 저희는 첫 번째 이름을 여태까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렇게 썼던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지 비리를 갖다가 비리라는 것은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게 경우에 따라서 그게 사찰하고 연관될 소지가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 자체가 그 굉장히 그 법사학적인 개념이고 법률 개념이 아닌 어떤 그 애매한 개념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것이 정보 기능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지만 이 죄명을 통해서 아 이것은 범죄만 하도록 한다라는 걸 갖다가 명시했고 그걸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10몇 년 동안을 갖다가 비리수사처라고 했던 걸 갖다가 예. 저희는 범죄수사처로 해야 된다고 이름을 바꿨고 그 이후 이제 범죄수사처로 갔고요. 그리고 이것을 범죄수사처로 하면서 예. 실제로 이 기구가 사찰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예. 그거 뭐냐면 서로 견제하면 돼요. 이것이 자기의 직분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넣고 견제를 하고 이중삼중으로 묶어두면 되는 겁니다. 네, 정우석 교수님. 네, 우리가 지금 실효성과 또 혹시 뭐 사찰 기구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공수처를 설치하는 목적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냐? 만약에 부패 범죄에 대한 척결이다 그러면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기존에 어떤 대상의 어떤 사건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되지 못했는가. 그래서 이에 대한 설득력은 근거가 제시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해서 독립된 특별기구 수사 기술 다하는 어떤 공수처를 설치하는 그 목적에 맞춰야 되겠죠. 제가 최근에 논문을 쓰면서 이 공무원 범죄 통계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예. 이 대검찰청에 발행하는 범죄 분석 통계를 보니까 2015년도에 중앙부처 사건이 상급 이상입니다. 12건입니다. 국회는 4건입니다. 법원도 상급 이상이 12건, 검찰은 2015년 0건, 경찰도 0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 총 아니겠어요? 상급 이상 공무원이 28건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임지봉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가 아니라 입건한 금, 입건. 그러니까 기소는 아까 말씀 10건 이상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말한 뭐 아까 최순실 사건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입건은 됐죠. 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한 10건을 기소하게 해서 이 공수처라는 독립된 물적, 인적 독립성을 위헌 시비가 이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당 견제라면 예. 부패 수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정웅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야말로 그 통계야말로 공수처를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고위공직자가 몇 명인데 그 입건되고 기소되는 비리가 10건밖에 없겠습니까? 그거는 일반 국민들도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절절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고위공직자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비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수사받을 수 있고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네. 한 말씀만 더, 예. 통계 문제보다도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일단 이제 지금 그동안에 수사됐던 고위공직자 범죄들도 처음부터 이게 고위공직자가 무슨 뭐 뇌물을 받았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보가 있다든가 그런 자료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바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가 되는 사례는 전체 사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패턴은 어떤 기업체라든가 뭐 이런 일반적인 횡령 사건이나 기업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사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일부가 비자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뭐 단서가 나와서 그런 것도 수사하고 그런 수사를 쫓아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고위공직자한테 돈이 전달됐다든가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 대상 범죄가 이렇게 딱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기업체 횡령 사건을 조사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네. 그럼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 범죄, 소위 말해서 수사 대상 범죄가 되는 거에 대한 제보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사의 실무 경험을 보면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실효성이 많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일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른 수사를 하다가 고기공자가 발견됐을 때 그런 공수처의 관계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충돌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로 돌아가겠죠. 그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찰 기관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러면 뭐 아까 이윤재 교수님께서는 지금 경찰도 수사권 갖고 있고 검찰도 수사권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반론을 하셨는데 그거는 좀 과장되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고위공직자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일반 범죄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반 범죄 전체에 대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특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하겠다고 나서지는 않겠죠. 그런데 고위공직자 공수처라는 걸 만들면은 이 공수처는 대상자가 딱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고위공직자 또는 뭐 제가 보기엔 고위공직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국회의원하고 법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자가 딱 특정돼 있으니까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 수집한다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뭐 한마디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대상자가 아마 그게 몇만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행정부처에는 2급, 그리고 이제 청와대라든지 국정원은 3급까지로 해서 계산했을 때 그게 한 몇만 명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 뭐 이런 가족들까지 합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그 많은 숫자에 비해서 공수처는 몇 명이 안 돼요. 검사 20명이 지금 검찰청 검사 2,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박범계 안에 나온 게 20명이고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나온 게 30명에서 50명 정도. 예. 아니 이 정도의 숫자가 뭐 이렇게 무슨 사찰을 하고 뭐 그래야 될 만큼의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이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사찰이라는 것은 불명확한 용어입니다만 그러니까 항시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공수처에 의한 일종의 권한 남용이거든요. 공수처의 권한 남용도 범죄입니다. 그러면 공수처 구성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야말로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놓고 어떤 일종의 견제를 하게 함으로써 어떤 한 권력이 확 커져서 절대 권력화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장치인 것이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보충드리면요. 임지원 교수님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를 안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검찰은 뭐 절대 극구 반대가 여태까지 뭐 20년 동안의 그 입장이었고 지금도 반대를 하면서 만약에 혹시라도 되면 그냥 법무부에서 검사들이 만든 법무부안, 법무부 검사는 검사죠. 검찰 개혁을 하자고 검사들이 만든 그 안대로 하면 몰라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그 개혁의안은 안 따르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그 안이 하여튼 받아들이기 싫은 건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안을 주장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일 겁니다. 근데 공수처 검사들이 그 사찰 대상이 누굽니까? 검사 아닙니까? 지금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금 100배가 더 큰 기관을 갖다가 그 사찰을 할 정도 그 저쪽에서 똑같은 그거보다 더 막강한 검사들은 공수처 검사에 대한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기관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는 이 막강한 기관을 갖다 사찰한다고요? 그 있을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수처 설치 목적이 이 검찰권에 대한 견제다. 거의 설치는 저는 찬성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넘어서 부패 수사에 대해서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검사 20명 또 뭐 30명, 50명 그걸 설치해서 견제와 균형하겠다. 별로 권한이 없다 하시면 그걸 왜 설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항상 공수처는 무소불위라고 반대하다가 그다음에 두 번 할 일이 없을 거라고 또 반대하고 두 번째는 어느 쪽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공수처 대상 사건이 고위공직자입니다. 아까 우리 이완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러면 이제 한번 신문에서 돌려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단서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 이 고위공직자 자체보다는 일반 사건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검사가 일반 사건에 대해서 단서를 찾았을 때 그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고위공직자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고위공직자를 부르는 순간에 고위공직자는 나는 공수처 소속이니까 거기서 조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빠져나갔을 거예요. 반대로 공수처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를 바로 수사할 수 없으니까 일반인을 부른다면 일반인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권한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가서 부패 수사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는 목적이 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이라면 기존의 수사기구가 있는데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겠다. 결국 그건 인권 침해 문제가 다 부를 수 있으면 인권 침해 있고요. 아까 각각 전속적 관할에서 서로 너희 관할 아니다 하면 부패 수사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검찰은 통제적 기능을 한다면 찬성하지만 부패 수사를 전부 하는 견제적 기능을 하겠다. 이건 상당히 무리한 알겠습니다. 발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보다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연루된 내용이 나오면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공수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통지를 받은 공수처장이 판단해서 그것은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하면 이첩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첩 우선 요구는 관할권 관련해서는 조금 안들이 약간씩 바뀌었었죠 그동안. 잠깐만 요 부분 저기 뒤에서 원래 논의가- 법무검찰 개혁위에서 만든 안에는요 통지 의무가 있어요. 이게 수사기관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해서 수사 착수를 하면은 저기 이 공수처에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 안에서 그걸 삭제해 버렸습니다.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네. 만든 법무부 안에서는 그걸 삭제해 예, 버렸습니다. 뭐 나중에 논의하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뭐 아까 지금 이제 검찰하고 공수처가 이제 가동이 됐을 경우에 우선 관할권 문제 왔다 갔다 저도 봤는데 그 안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상황 뭐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논지가 글쎄. 넘어가고 뭐 다시 또 돌아올게요. 그 얘기하고 나서요. 한마디만 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찰기구 문제 때문인데요. 다시 또 그쪽에. 그것만 말씀드리고 다시 이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찰기구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제 우려에 대해서 그 약간 그 이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이제 이윤재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도 공수처 대상 범죄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어떻게 공수처에 있는 소수 인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 다 사찰하겠냐? 다 사찰하지 않겠죠. 네. 당연히 다 사찰하지 않겠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수처가 대상 범죄에 국회의원이나 법관이 이렇게 특정된 사람들 이렇게 모여지다 보면 공수처의 주된 타켓이 이 국회의원이나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그런 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바로 이제 국회나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특히 국회 권력에 대해서 어떤 정부 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걸 통해서 국회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이 이제 이제 관할권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경찰이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고위공직자가 나왔다. 이런 범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에 이걸 조절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공수처에다 우선 관할권을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 문제는 공수처 우선 관할권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방법은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하다가 고위공직자가 나오면 그 수사를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건에 그냥 이첩해 버리는 거죠. 당연히 예. 이쪽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서는 통보만 해주면 공수처에서 그럼 우리가 할 건지 아니면 검찰에서 할 건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예. 이건 우리가 할 테니까 보내라 아니면 그건 검찰에서 하세요 이렇게 조절을 하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던 검찰에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예. 공처로 보내서 하게 하는 거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 뭐 이런 문제는 별도로 논의돼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뭐 할 얘기가 주제가 세부적으로 길게 하면 다 길어가지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은 제약이 돼 있고 나머지 시간 동안 어느 것을 중심으로 조금 확실히 다뤄야 될지 임주봉 교수님. 뭐 지금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그 반대하는 정당에서 네, 공수처 설치보다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다. 네, 이거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그런 핑계거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과 경찰 간의 어떤 권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과거에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가졌기 때문에 네, 그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인 반면에 네. 공수처의 문제는 수사권보다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을 분산시키는 데 핵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까지도 검찰이 이제껏 갖고 있던 그러한 기소권을 분산받는 그러한 기구로서의 공수처를 투자하는 것이 공수처 설치의 역사적인
의미라고 봤을 때는 네. 그 기소 이전에 수사 단계에서 수사권을 배분하는 문제를 다루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네. 기소권,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의 논의에 있어서 그 전제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또 두 가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정당이 이렇게 공수처 논의에 대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느냐. 과거에도 바로 그런 식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약화시키고 예. 무력화시키고 미뤄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정당한 그러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지원하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주봉 교수는 지금 수사권 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체시키기 위한 그런 핑계거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같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관계 또 뭐 두 개별적인 사안이 될 수 있고 연관 사안이 될 수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정리해 나가야 될지 이완기 변호사님. 검찰 개혁이라는 이제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공수처를 먼저 논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좀 더 수사권 조정은 좀 더 큰 틀이죠. 이거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은 특정된 대상인과 특정된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네.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이제 국가의 수사기구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제 검경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그 해소를 위한 전제로 지금 자치경찰제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기구도 지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쪼개서 재편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라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좀 논의가 좀 큰 덩어리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냐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당 쪽에서는 공수처 쪽이 먼저 이게 더 급하고 이것이 검찰 개혁의 요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야당에서는 그게 아니고 검찰 개혁의 요체는 이제 공수처 문제가 아니라 수사권 조정 문제가 더 요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그거를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수사권 조정을 먼저 하자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건 공수처 논의를 그냥 뭐 이렇게 막기 위한 그냥 방편으로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그런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연결될 수도 있어요. 어떤 점에서 연결되냐면은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권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자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눠서 자치경찰이 되면 그 자치경찰의 수사는 좀 독립시켜주고 국가 단위 경찰기구는 따로 만들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자치경찰한테 넘겨지는 수사권하고 또는 이제 국가 단위로 국가 중앙기구로서의 수사기구를 또 어떤 식으로 편제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남거든요. 예. 그럴 때 국가기구로서의 수사기구에 담당하는 수사가 예를 들면 거기에 또 부패 비리도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국가기구를 재편하는 문제는 같이 편성돼서 논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어떤 것을 먼저 논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같이 판단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우석 교수님. 검찰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우리 형사 사건에 대한 이 수사지를 통한 국가적 통제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검찰의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직접 수사하는 즉 인지 사건이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의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수사권 조정 문제고요. 직접 수사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공수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다만 어느 것을 먼저 할 것인가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논의가 돼야 되지만 이 수사권 조정 문제는 아까 이완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 지휘를 배제했을 때 국민의 인권에 과연 도움이 되는가 하는 이 큰 문제가 있고요. 네. 반면에 이 직접 수사 사건, 인지 사건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 것인가는 두 개를 경쟁을 시켜서 부패를 더 척결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이 우선하고 어느 한쪽이 더 중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은재 교수님. 마지막 남은 쟁점 중에 저는 법무검찰 개혁이 안이랑 법무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법무부 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법무부 안은 발의가 된 게 아니고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중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그 개혁위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법무부 안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하, 예. 법무부에서 법무부 안을 발표하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에서 만든 안을 이제 많이 반영을 했다는데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체계화 형식 내용을 반영을 했는데 중요한 핵심 부분에서 이제 숫자라든지 권한을 갖다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골격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기구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공수처장 임명의 방식은 대통령의 주도권보다는 국회로 넘긴 것은 법무부 안에서 바뀐 거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 중립성 문제는 강화의 아니고 의미 있는 것 거의, 같은데요. 예? 중립성 강화의 의미는 오히려 조금 더 있는 그렇죠. 것 같은데 법적인 이상은 이제 예. 이완기 변호사처럼 논란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 이제 권한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에 대해서 통제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들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발견하면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돼 있고 예. 그리고 검사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에서 하고 공수처의 모든 범죄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등하게 만든 부분 이걸 다 삭제한 것까지는 뭐 그건 많이 얘기가 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수처 검사의 임기와 공수처 예. 수사관의 임기를 바꿨어요. 예. 근데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를 제한해 버렸어요. 3년이고 예. 3회 연속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상당히 신분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예. 공수처장이 3년 임기니까 바뀔 때 확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을 갖다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단기간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검찰청의 검사들이 공수처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 몇 년 있으면 나가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예. 원래 공수처와 검찰청을 분리해서 견제시키려고 했던 예, 논의할 게 굉장히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취지를 갖다가 몰각시키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임기 잠깐 있는데 뭐 임기들 개별해서도 아까 제가 얘기 꺼냈습니다만은 크게 다루자면 여러 사안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근원적으로 지금 법적 이상의 문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완기 변호사는 실제 할 일에 비해서 다른 또 사찰의 소지가 있는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근원적인 논의가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국회로 입법 단계로 진행이 돼 왔는데 한국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아주 상당히 그 반대하는 기류가 속에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5분의 3이 동의해서 만드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하자라는 것인데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올려도 33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적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간에 국회로 넘겨진 상황 이후에 뭔가 또 추가적인 청문도 있을 것이며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인데 국회 진행 과정 속에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들 내분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지봉 교수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예, 오늘 토론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법안이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그게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국회는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80% 이상의 국민들이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공수처 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내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의 자체를 시작조차 예. 안 한다. 이것은 대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바로 문제가 있더라도 던지면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네, 정웅 교수님. 왜 한국당이 반대할까? 이거 임기 문제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기가 변해됐다고 하는데 국회 지금 논의 과정에서 주문으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현 정권에서 만약에 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면 평생 공수처 검사로서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 정권이 바꿔지면 이 공수처 검사에 대해서 자기들 사찰한 기관으로 또는 감시하는 기관을 통장으로 되겠죠. 이게 무서우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걸 공수처를 설치하는 목적이 검찰권에 대한 통제라면 그동안 검찰을 망친 많은 주범은 누구냐? 바로 현 집권층입니다. 이제 집권층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수처 인사에 대한 이 청와대 등 권력층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다면 어떤 저는 공수처 법안이라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핵심은 결국 청와대로부터 공수처건 검찰이건 정책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기구를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절차를 모색하는 방법, 이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인재 교수님. 지금 사찰기관 얘기하시는데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 당시 중수부 있을 때 주요 기관, 그러니까
그 수사 대상이 지금 고위공직자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검에도 정보기관이 있었고 사실은 그때도 사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론 들어서 마지막 말씀을 예. 드리면 국회가 공론화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제도적 기관이죠. 공수처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80%가 원하는데 그것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건 정말 직무유기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국회가 그걸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외부에서 국민들이 공론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어느 정도 책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논의가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이완기 변호사님. 예, 그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검찰이 이제 변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저도 동의하는데, 다만 그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한 방안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그 무슨 큰 전과에 보도되어서 공수처만 설치가 되면은 뭐 검찰이 크게 개혁되는 거라고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의 답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개혁의 논의는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찰이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특히 청와대로 그 대표되는 집권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해답이다. 예. 그렇게 하려면은 특히 검찰 인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답이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공수처를 꼭 설치해야 한다면, 제가 뭐 여러 번 오늘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헌법적인 틀 안에서 헌법에 예. 맞게 적정하게 또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회에서 많이 논의가 충분히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 속에서 뭐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지금 마련하는 것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그 20년간 찬반 논쟁을 반복했던 공수처 이 법안이 또다시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의 근본 목적을 위해서 논란과 우려를 해소할 생산적인 방법을 마련하는데 국회가 총력을 모아야겠습니다.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